네, 11강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결국은 재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는 사건, 사고, 사실이 항상 그,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이게 어떤 것을 잘못해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기 때문에 불현듯 우리한테 다가오는 어떤 피해입니다. 재난은 그래서 이제 정신건강 및 신체적 건강까지 상당히 영향력이 크죠. 정신건강에 타격이 입으면 그게 이제 또 신체적 건강과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어떤 생물, 심리, 사회적인 어떤 그 부분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이게 한쪽에 영향을 주면 다른 쪽에 또 영향을 파급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조사를 해보면 재난 지역의 주민과 비재난 지역의 주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나 우울이나 불안,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이 재난 지역 주민이 더 높죠. 그리고 재난 지역 주민들은 주관적 건강 상태나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정도가 상당히 나쁘다는 것도 이렇게 조사 결과 나타난 겁니다. 이것은 당연하겠죠. 우리가 환경 속의 인간들인데 결국 그 환경에 재난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충격,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외상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직접 경험을 안 했더라도 그 재난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좀 더 거기에 심리적 영향력을 더 크게 받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주관적 건강 상태, 일상생활 수행 정도가 상당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난이란 정신건강 관리 체계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이제 국가의 입장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정비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제정돼야 됩니다. 우리가 재난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거의 사업이 되죠. 이 부분이 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아까 재난 지역 주민은 다른 비재난 지역 주민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상태가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건강 증진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스트레스를 줄이는 활동도 참여해야 되고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이렇게 호소하고 그리고 우울증 이런 정신질환까지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병적 상태까지 있다가 그것이 질환으로 진단되기도 하고 그것이 고착화돼서 장애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거. 이게 이제 항상 우리가 어, 병이나 질환이나 장애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발견이다. 그래서 그것이 치료하고 치료가 빨라지면 더 좋겠다. 예방하면 무엇보다도 좋겠죠. 그러나 이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보통 1일이 지나면 이제 대책본부에 알리게 됩니다. 1일 안에. 그리고 정신보건의 담당자가 이제 재량권을 가지고 방문 대상자를 선정하고 외부 자원을 연계시켜서 현장 상황에 맞는 위기 개입 실시를 하는 게 이게 하나의 로드맵이죠. 재난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할까요? 정신보건 의료 담당자죠. 담당자. 그 현장에서 가장 현장 밀착형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의 재량권이 중요합니다. 이 재량권을 인정해줘야지 본인이 그 현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위기 개입을 실시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아직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지만 이게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재난정보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재난 직후에 여러 직종의 사람들과 접촉하죠. 아까 담당자가 직접 많이 접촉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주민의 상태를 파악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도 해주고 어떤 상황에 따른 재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정신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을 하려면 유연성이 있어야 돼, 재량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이제 그 거기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이제 경감시켜주고 그래야 됩니다. 만약 잘못되면 당신 그 판단이 당시 판단을 잘못했다 이러면서 책임을 물게 되면 재량권을 인정해 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어요.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 자원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러한 이제 그 권한도 없고 그렇다면 계속 그 경직되는 겁니다. 대처 방안이 경직되고 늦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 대상자를 직접 찾아 나설 필요가 있으면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합니다. 그 아웃리치 활동도 해야 되고 위기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고 빠르게 그리고 대상자에게 정신보건 서비스와 심리적 응급 처치도 제공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 사회의 그 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심각한 정신질환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상자는 선별해서 진료하고 의학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하도록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한 라인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정신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긴급성, 위기, 재난 자체가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 개입은 항상 긴급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조기에 발견하고 또 그러한 것을 여러 가지를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이제 자원 연계를 해서 그것이 이제 그 전문가적인 접근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신 심리적 지지까지도 해줘야 될 측면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줘야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재난 정신보건 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하다. 우리가 재난과 정신건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재난은 뜻밖의 일어나는 일이죠. 뜻밖의 일어난 사건, 사고, 사실입니다. 이 재난은 그래서 외상성을 가지고 있죠. 외상성 사건이랍니다. 이 외상이라는 거 트라우마틱 이벤트죠. 그래서 외상이 작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스트레스가 일어나겠죠.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때 결국은 그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가지 우울증, 여러 가지 다른 증상으로 변져가고 그렇다고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그리고 또 신체적으로 장기를 그러니까 상당히 훼손되고 그러면서 심각한 병에 걸리기도 하죠.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그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하나의 가장 원인이 외상성 사건은 어, 통상의 스트레스하고는 약간 다른 차원의 아주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 스트레스 증후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생존자들은 특히 재난에서 생존자들은 재난이 이제 일시적이고 상당히 영구적으로 부적응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장애까지 가면 그 일시장애 그리고 영구장애 이렇게 판정을 내리기도 하죠. 부적응 행동을 일으키는 치명적인 시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난에는 사건, 사고, 사실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도 볼 수 있는데 어떤 사건이라 하면 여러분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관심을 끌 만한 일이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일을 사건이라고 보통 우리가 개념 정의합니다. 사고는 뜻밖의 일어난 나쁜 일이고 탈입니다. 그리고 뭐 말썽이기도 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 그렇게 정의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항상 일어나야 돼. 실제로. 과거나 현재 실제로 발생하고 그러니까 증명 가능하겠죠. 실제로 일어났으니까. 이럴 때 이제 사건, 사고, 사실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것이 큰 대규모의 어떤 재난이다. 이렇게까지 그 대규모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피해가. 그럴 때 사건, 사고, 사실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로 뜻밖의 일어난 나쁜 일이고,
실제로 일어나서 증명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러한 재난들이 발생하면 외상적 사건으로 볼 수 있고, 그 외상의 트라우마가 결국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그 스트레스가 다양한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질병, 일종의 병적인 상태로 유발시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한번 보면, 우리가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30%가 회복된다. 30%는 회복된다는 거죠. 그리고 40% 정도는 경한 증상이 된다는 거고, 20% 정도가 약간 중증으로 가고, 10%는 이제 변하지 않거나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그 재난 과정에서의 외상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일종의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증상이 빨리 나타났을 때 이제 증상을 보이는 기간이 짧을 때는 6개월 이내다. 이렇게 보고, 발병 전 기능이 좋을 때, 사회적 지지가 강할 때, 다른 정신과적 내적 장애가 없을 때, 이렇게 예후가 좋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 나름대로 빠르게 대처할 때 예후가 좋다는 것하고 관련이 있겠죠. 제시 정신보건 서비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87%의 이재민들이 중요하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8%가 심리 상담이 충분히 받지 않았다고 응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결국은 이제 제대로 그 일종의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제시 정신보건 서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정신장애를 예방하는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를 다루어주는 대안이 모색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특히 재난 과정에서의 정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장애를 이제 그 장애까지 장애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일종의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것이 심리 상담이든 그 후에 어떤 지지든 처치든 여러 가지 빠르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아픈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세월호 참사입니다. 여기 생존자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외상이다. 트라우마.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죠, 외상을. 보통 외상은 우리가 전쟁이나 천재지변, 그리고 교통사고, 화재, 산업재해, 이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 결국 생명과 신체에 대한 손상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극심한 이런 이제 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충격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걸 그걸 외상이라 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이 나빠지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 외적 충격, 어떻게 보면 정신에 대한 타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충격이 있어야 돼요. 이 충격이 없으면 외상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외상이 있고 그 후에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그것이 장애 정도까지 가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게 우리가 PTSD라고 해서 결국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신적, 신체적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이 DSM, 우리가 정신질환, 정신장애라고도 하고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을 못합니다. 편람입니다. DSM입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만든 이 편람은 5까지 DSM-5로 기준으로 보면 장애의 지속기간과 발생 시기를 근거로 해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봐볼까요? 정신질환에서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것은
수시간에서 수일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이 개인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그 개인의 정신에 타격을 주죠. 그 타격을 줄 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고 그 감정 반응이 이제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반응으로서의 여러 가지 반응이 감정 반응이 둔화됩니다. 그리고 또 비현실감을 느끼기도 하죠. 이게 더 나아가면 결국은 이제 이인증이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뇌의 감정 처리 기능에 영향을 주고 현실이 낯설게 느껴지는 마음의 상태를 이인증이라고 합니다. 마치 로봇이 되는 느낌이죠. 뇌가 현실감이 없는 겁니다. 비현실감이 상당히 이제 중증으로 가고 그때 이인증이라고 하는 거고 해리성 기억 상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사건 당시의 기억 상실을 그 당시만 기억 못하는 국소성 기억 상실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중에서도 일부만 기억을 상실하는 선택적 기억 상실이 또 있죠. 기억 상실이 전체적으로 일종의 전체적인 삶의 기억입니다. 오타입니다. 기억 전부가 사라지는 전반적 기억 상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 상실도 해리성 기억 상실도 국소성, 선택적, 전반적 기억 상실이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반응을 하는 것들이 해리성 기억 상실 같은 이런 반응도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통상 말하는 PTSD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는 여러 가지 이제 침습적 증상, 회피와 무감각 증상, 지나친 각성 증상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그것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아까 보았던 급성 스트레스 반응 상태가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하고 진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단이 좀 더 급성 스트레스 반응보다 좀 더 나아가는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이 여러 가지 증상들에 대해서는 차후에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으면 이게 전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봤을 때 의보다 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 아까 침습전 증상, 회피와 무감각 증상, 지나친 각성 증상보다 더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고 이게 이제 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신과 타인에 대한 적개심이 나타난다든지 그리고 기억 상실과 해리가 나타나고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신체 증상들이 이러한 다양한 증상으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이게 이제 복합성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통상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급성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으면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종의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는데 그 통상적으로 보이는 증상 외에 다양한 증상들이 덧붙여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복합성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볼 필요성도 있다는 겁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통상 일반적인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1개월 이상 지냈을 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진단이 되죠. PTSD로요. 그럴 때 증상들이 침습적 증상이라고 해서 반복되는 생각으로 사건이 재경험되는 겁니다. 외상 관련 내용이 이제 꿈속에서 불쾌하게 나타나는 거죠. 외상 관련 사건이 다시 발생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꿈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심지어는 꿈과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침습적 증상이 나타나고요. 감정적 무감각, 그리고 지속적인 회피의 증상도 나타납니다. 위해상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꺼리겠죠, 당연히. 그리고 위해상과 관련된 장소에 가는 것도 꺼리죠. 당연히 그러겠죠. 회피합니다. 위해상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떠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 상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면으로 이어지고 짜증을 내고 집중력이 저하되는 겁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의 과잉각성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도 나타납니다. 기타 증상과 관련해서 이제 공황 발작, 환청과 같은 지각 이상, 공격적 성향, 그리고 충동 조절의 어려움, 그리고 우울감, 약물 남용, 집중력 및 기억력 저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약물 중독, 이런 남용, 이런 의존 그런 것들에서 이제 중독과 관련해서도 봤지만 이러한 약물 남용 중독 이런 부분의 증상도 이러한 재난으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반응이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물 남용 부분도 이렇게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개요를 살펴보면 이게 이제 세월호 침몰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에서 나타났죠. 전라남도 진도군 부근 해상이고요. 인천발 제주행 연합 여객선입니다. 이게 세월호라는 여객선인데 이게 이제 전복이 됐고 침몰한 사고죠. 이때 이제 탑승 인원이 476명이었는데 결국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됨으로써 결국 또 여기에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경기 안산의 단원고 2학년 학생이 325명이었습니다. 이 학생 중 단 75명만이 살아 돌아왔고 국내에 많은 파장을 낳았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에 이제 생존자의 급성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났고, 당연히 생존자들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시달리겠죠. 현재 상황으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들고, 불안과 불면, 소화불량, 놀람 등 각종 신체 증상까지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게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서 예상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복합적인 그 스트레스 장애가 된 측면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자의 정신 건강을 위한 이제 사후 관리가 필요하고 이때 이제 생존 학생들의 정기 검진을 쭉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또 스쿨 닥터를 배치해서 여러 가지 정신 건강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쭉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생존자뿐만 아니라 이 희생자 부모, 일종의 보호자들과 안산 주민들 상당히 이제 충격을 받았죠. 이게 지역 주민들의 충격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정신건강 증진 활동을 쭉 해왔고요. 이에 더해서 우리가 일반 국민들도 상당히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위한 국가적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개입 방안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입을 하죠. 우리가 재난으로 인한 정신건강은 결국 이제 개입을 할 텐데 그 대상은 결국은 생존자가 최우선이겠죠. 그리고 이제 희생자 가족도 있고요. 지역 주민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국민도 있죠. 왜냐하면
전 국민도 일상생활에 회복하기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이거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은 이제 일상생활로 회복하는 거. 결국은 그 일상의 문제, 일상의 평온한 생활, 이게 상당히 소중하다는 걸 이제 이 재난을 이루고 나면 알게 되죠. 우리 전부가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연계하고 전문가와 상담 등 여러 가지 이제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도 또 효과적인 개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 우리가 생존자가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감정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만 살아 돌아왔다. 이런 이제 또 죄책감의 감정을 누구나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러한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생존자가 차분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이제 정신적 지지 치료가 제공돼야 되는 거고, 또 사건을 겪은 생존자와의 정서적 공감도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는지에 대한 정서적 공감도 해주면서 계속 그 차분히 일상을 돌아오도록 이렇게 잘 지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고, 우울증과 불면증의 증상이 이제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불안감을 서서히 줄일 수 있도록 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그래서 증상을 감소시키고, 또 정신적 상담, 또 정신적 지지 치료, 이런 것들하고 아울러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약물 치료 부분도 상당히 이제 증상이 심할 때는 필요하다는 거고, 같이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세월호 생존자에 대한 우리가 개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공포 대상으로부터 두려움을 이제 이겨내야 되겠죠.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공포에 빠졌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리고 자신이 이제 거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악순환의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합리적 신념이나 사고를 변환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인지행동 치료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이제 재개념화하는 거. 우리가 이제 어떤 재난이라는 걸 가지고 그 재난이 갖고 있는 또 양면성이 있다. 재난이 이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더, 그 평온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그 평온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고, 균열이 낼 수 있고, 그런다는 것에 대한 이제 전반적인 총체적인 인지행동 치료도 필요하다. 그리고 사고와 관련된 이제 피하고 싶은 이미지를 이제 계속 거기를 피하게만 하면 좋지 않고요. 단계적으로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어, 사고와 연계되는 이미지를 계속 피하게만 하면 그걸 극복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노출시켜서 막연한 불안감과 긴장을 계속 이제 낮추고, 궁극에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이제 치료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들 전체에 대해서도 이 사고로 트라우마를 입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랬지만, 감성에 너무 이제 휘둘려서 오히려 이제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텐데, 그런 것보다 좀 더 냉정한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더 이성적으로 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애도의 감정은 표해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과도해서 어떤 다른 특정 대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국가에 대한,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관리하는 일종의 위기 관리를 하는 그 체계에 대한 비판을 너무 심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보다 이제 이성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어, 이
아픔을 같이 하고 다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이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성찰을 통해서 계속 이제 그 평가를 엄중하게 해서 그 평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대책을 마련하는 그러한 이제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이제 전 국민 캠페인을 하자는 거고, 또 정신건강 교육도 그러한 이제 이성적인 대처 방안, 이런 부분들의 재발 방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어, 그 정신건강 교육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어, 이렇게 대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2교시에서 우리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이제 재난과 정신건강, 특히 이 세월호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세월호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